아직도 대한민국의 간첩이 활개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물론 재판이 나와봐야 이들이 정확히 간첩 혐의가 인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들을 포섭하려 했다라는 북한의 요원이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려 했다라는 의혹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톱니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F-35A 스텔스기 반대 운동가들 목적 수행, 이들의 목적 수행 여부가 이들의 혐의를 가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핵심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이 이들 중 일부에게 소위 간첩죄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재판 가서 이 간첩죄 혐의가 인정되면 2021년 대한민국에 버젓이 간첩이 활동했었다라는 게 사실로 되는 거죠.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기소 여부와 국정원과 검경, 청주 지역에서 활동한 이들 4명에게 국보법 4조 목적 수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간첩죄라는 거죠. 검찰 관계자. 북한과 직접 연락하고 지령을 수행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혐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에게 적용했다는 이 목적 수행 혐의, 즉 간첩죄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 오늘 법전 들고 나오셨나요 혹시? 네네. 네. 이 법전에서 국가보안법의 이 목적 수행 혐의, 가로 열고 간첩죄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떤 혐의죠? 이게 이제 신문에는 목적 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특별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보안법의 제4조의 그 제목이 목적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목적 수행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간첩죄가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나라 형법 98조에는 간첩죄가 규정이 되어 있고 형량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인데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간첩이란 무엇인가? 법 자체에 간첩이란 말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좀 풀어낸 것이 국가보안법이고요. 국가보안법에 의할 때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것을 간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법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형법에는 적국을 위해서 간첩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 국가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한테 간첩죄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넣어가지고 이 반국가 단체에는 그 북한이 당연히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간첩죄를 넓게 한 것이 이제 국가보안법 규정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간첩죄라고 하는 것은 적국을 전제를 하고 반국가 단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국정원이나 뭐 안기부나 이런 곳에서 간첩을 조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저 사람들은 조작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반국가 단체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가장 큰 그건 뭐냐면은 F-35A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기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F-22 랩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그건 미국이 안 파는 전투기. 안 팔지도 않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팔고 하는 것이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F-35인데 F-35 한 대 가격이 한 1,000억 정도 하거든요. 한 9천만 불 정도. 그런데 이 F-35가 스텔스 기능까지 갖고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 F-35A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밝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 이 목적 수행 혐의, 즉 간첩죄는 적국이나 반국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다라는 겁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적용할 수 없는 혐의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검찰과 국정원, 경찰이 확보한 그 명확한 증거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USB,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USB에 오늘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USB에 뭐가 들었을까요? 북측에 보고한 내용의 문서 파일이 확보돼 있다는 게 국정원 등의 설명이고요. 활동비 2만 달러 잘 수령했다. 이 활동비 어디서 받았습니까? 중국에 가서 북한 공작원이 한 사물함에 넣어놓은 돈을 이들이 수령해 갔다라는 게 국정원 등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받았다는 보고까지 했다.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혈서 사진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이고요. 소름까지 돋습니다. 북지령 F-35가 도입되니 주민들과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 1인 시위하고 반대 서명 운동 펼치고 북한 공작원에게 이걸 다시 보고했다라는 것도.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지하조직을 준비했다라는 등등 구체적인 혐의들이 USB 안에 담겨있다라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인데 이재명 기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구체적인 소위 간첩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정원이나 검경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첩을 적발하더라도 이제 적용한 혐의라는 게 대체적으로 회합이나 통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이적 표현물을 제작,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적용되는데 이번에 목적 수행 혐의를 적용했다는 거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 수행 혐의가 적용되려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그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물론 4명한테 다 적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일부에 적용되는데 적용된 일부가 뭐냐면 결국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 지령대로 행동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올렸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USB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USB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약 60건 가까운 문서라든지 이런 증거 자료가 그 USB 안에 담겨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뭐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 서약서를 그냥 손으로 쓴 게 아니라 혈서를 썼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재명 기자, 이게 그냥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것도 되게 소름 끼치는 건데, 왜냐면 예전에 강릉 무장공비 사건을 제가 요즘 뭐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느라 취재하는데 그 잠수함 안에서 무장공비들이 김일성 주석에게 충성 맹세 편지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 무장공비도 혈서로는 안 썼는데 이게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무장공비도 혈서로 안 썼는데 이들은 혈서로 마치 쓴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혈서를 쓴 사진을 이제 보냈다 이렇게 지금 USB에 담겼다는 건데 아직까지 뭐 일부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담겨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아까 조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는데 반대 운동을 하라 이런 지령을 북한에서 내려보냈고 이것을 받아서 1인 시위나 혹은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북한에 보고했다. 이렇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냥 단순한 회합 통신 이런 게 아니라 목적 수행, 간첩 단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국정원과 검경의 시각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해야 될 게 뭐 어제 다뤘지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캠프의 노동 특보단에 활동을 했다는 것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올해 1월 달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광고를 하자 이렇게 모금 운동을 했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 활동들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북한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거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 형성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까지 만약에 북한이 했다 그러면 그런 거 부분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이들이 활동했던 소위 윤석열 후보를 탄핵하라라는 광고비를 모금했다라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선 캠프에 들어갔던 것이 혹시 북한의 지령에 의한 행동들이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은 왜 F-35A, 이 스텔스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를 이토록 싫어하고 어찌 보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고 돈도 없으면서 공작극까지 주면서 이들을 포섭해서 그걸 그렇게 반대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F-35A에 대해서 스텔스에 대해서 염증 뭐 이런 걸 보입니까? 우선 뭐 스텔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레이더를 피해갈 수 있는 안 잡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쨌든 김정은 일당을 아무도 모르게 와서 폭파시킬 수 있고, 또 ICBM과 같은 어떤 북한이 생각하는 핵심 전력에 대한 심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뭐 SLBM이나 ICBM 같은 것들이 미국을 겨냥하는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북한이 미국에 불받아 만들 수 있다는 얼음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예.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핵심적인 전력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폭파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35A 같은 경우가 2018년 출고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이미 북한 매체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오늘 방송에도 보니까 다롄에서 만난 것도 2017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미 도입하기도 전에 우리 한국 정부는 2019, 2020, 21년 이렇게 해서 10세대, 10세대, 14대 이렇게 40대를 도입하기로 그렇게 한 4조를 들여서 하는 거면 40대 정도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북한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네. 결단만 하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악몽 중에 악몽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영주 의원님이 러시아, 중국 이쪽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수상한 행보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포착한 이들의 수상한 행보, 다시 말해서 이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이 소위 간첩 혐의를 적용한 건데 어떤 행보들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중국 따롄 2017년 북한 공작원 조모를 접선했다. 함께 택시에 탑승해서 사진을 촬영한다. 남쪽에서 동조 세력을 조직하라. 지령을 전달받아서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라는 조직을 계획했다. 라는 게 국정원 등의 설명이고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PJPC는 2018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 조모와 리모 중식당과 야외 카페에서 접선했다. 오토바이 택시로 이동하는 동영상이 확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 대단해요. 아까 그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직접. 그런데 이 리모, 북한 공작원 리모는 2259 현 문화교류국 소속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 국내 인사 만나서 18,000달러를 건네서 과거 우리 국정원이 포착해서 경계하는 인물이고 2259은 바로 대남 공작부서고요. 이 문화교류국은 남한의 남조선의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포섭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중국 따롄 네. 그리고 캄보디아 사실 이런 곳이 북한 요원들, 북한 공작원들이 공작의 장소로 굉장히 활용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따롄은 연영성에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제일 우리나라 승무원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노선이 서울 따롄 노선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예. 그런데 국제선이다 보니까 뭐 물건도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야말로 따롄은 상당히 이제 연영선 심양과 따롄이 주로 어떤 북한 공작원도 많이 와 있고,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국정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좀 한편으로는 이명박 그 정부 시절에는 따롄이나 연영성에 있는 요원들을 좀 줄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네. 좀 허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저 따롄에서 북한 공작원과 이들이 접선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진도 찍고 네. 뭐 동남아에서 동영상도 찍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저기 김정은도 따롄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뭐 미국 대통령 만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특히 다른 것처럼 일본이 만들어진 도시 지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접근이 가능하고 편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푸놈폰 지역조차도 사실은 중국이나 그쪽이 상당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레이시아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지역 자체가 동남아의 핵심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부터 스텔스기 도입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북한의 위협적인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